예전에 어르신들 모이면 항상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관절염에 좋다, 저 약이 혈당 조절에 좋다는 식의 얘기를 주고받는 것을 보면 왜 맨날 어른들은 모이면 그 약 얘기만 하나 했던 게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 그 나이가 되어보니 이런저런 몸에 좋은 곳을 찾게 됩니다.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건강에 대해 말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규칙적인 운동일 겁니다. 그래서 만보 걷기를 시작으로 등산도 다니고 자전거도 열심히 타고 가까운 헬스클럽 회원권도 끊고 말이죠. 하지만 건강을 위한다면 운동보다 먼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갖고 운동하지 않아도 오래 사는 비결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만큼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효과도 아주 좋다는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을 위해 운동보다 중요한 그 6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폴리페놀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항산화의 여왕, 체내 염증 청소부, 동안식품, 이런 화려한 별명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폴리페놀입니다. 폴리페놀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체내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해서 체내 염증을 예방하고 DNA와 건강한 세포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종류만도 5천여 개에 이를 정도로 아주 다양합니다. 이런 멋진 폴리페놀은 카카오, 녹차, 포도, 고구마, 블루베리, 크랜베리, 양파, 사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초콜릿을 먹으면서 폴리페놀 효과를 보시려면 카카오 70% 이상 함유된 다크 초콜릿을 드셔야 합니다. 일반 밀크 초콜릿 드시면 당만 올라가죠. 전혀 좋지 않습니다. 폴리페놀은 심혈관 보호에도 좋고 혈압에도 좋습니다. 두 번째,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야 합니다. 한국 사람은 뭐니 해도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듯이 밥 한두 공기 배불리 뚝딱 먹어 치우는 것을 건강을 지키는 비결로 여기는 생각은 여전한 듯 싶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먹는 것을 보면 참 복스럽게도 먹는다는 말이 절로 나오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믿음과는 달리 탄수화물은 중장년기 허리둘레를 늘리는 1등 공신 중에 하나입니다. 비만인 사람들 치고 밥과 빵, 국수류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술 마시고 귀가한 늦은 밤, 얼큰한 국과 밥 한 그릇 또는 라면 한 그릇 생각만 해도 죽여집니다만 신진대사가 점점 느려지고 있는 우리 중장년들에게는 아주 취약 중의 취약입니다. 혈당 올리고 내장 지방 쌓이고 말이죠. 탄수화물을 아무리 안 먹는다 해도 하루에 100g 이상은 섭취해야 신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까 드시더라도 흰쌀밥과 밀가루빵은 피하고 현미밥이나 통밀 등 도정하지 않은 곡류를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혀가 깔깔한 그 음식을 드시는 게 되레 몸에 좋다는 거죠. 입에 살살 녹는 것은 줄여나가야 합니다. 탄수화물도 중독성이 있으니까 신경 쓰고 조절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허리살을 주체하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세 번째, 올리브 오일을 먹자. 올리브 오일처럼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식품은 포만감을 줘서 배고픔을 최대한 4시간 참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뱃살을 빼는 좋은 방법 중에 공복에 올리브 오일을 먹어 식욕을 억제하는 것이 널리 쓰이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탄수화물을 먹을 때도 올리브 오일과 같이 먹게 되면 체중 증가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밥 한 술에 올리브 오일 한 술이 아니라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넣어서 함께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올리브 오일을 드시는 방법을 생각해내셔야 합니다. 올리브 오일이 탄수화물과 같은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을 때 혈당 지수를 억제하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죠. 네 번째, 적게 먹기. 식탐 많은 사람은 음식을 마주하면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적게 먹는 겁니다. 다 먹고 배가 터질 듯이 부르면 때론 너무 많이 먹어서 등까지 아파올 때 비로소 깨닫죠. 소식해야 되는데 오늘도 또 틀렸다. 너무 많이 먹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위장의 70%쯤 찼을 때 숟가락을 딱 놓는 게 좋다고 합니다. 중장년 이후에는 혈당치가 안정되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배가 부르도록 먹는 것은 금물 중의 금물이죠.
허기 져서 공복에 허겁지겁 먹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아침밥은 챙겨 먹는 게 좋고 식사 전에 물 한 컵 마시고 시작하는 방법도 있죠. 5번째, 천천히 음식을 씹어 먹기. 우리가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음식의 소화, 흡수를 좋게 하고 둘째,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느껴져 소식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뇌의 움직임이 활발해져서 기능 발달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넷째가 미각이 민감해져서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야 하는 것은 소식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 나이 먹으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천천히 먹게 되면 위의 과부하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엄청난 놀라운 사실은 천천히 씹어 먹으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뇌에 자극을 주게 되고 그래서 뇌에 흐르는 혈액량이 늘어 집중력과 기억력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릴 때 지능 발달에 좋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빠르게 먹는 나쁜 습관은 어려서부터 시간에 쫓겼던 그런 바쁜 일상 때문이죠. 그래서 밥을 빨리 먹는다는 것은 능률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으로 인식됐죠. 학교 다닐 때도 그랬었고 남자들 군대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그 짧은 점심시간에 복잡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제때 돌아오기 위해서는 후다닥 먹어치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속된 말로 우리는 식사를 한다는 것이 식사를 즐기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배 채우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건강을 위해서라도 음식 좀 천천히 씹어 삼키셔야 합니다. 마지막 6번째, 잠들기 전 허브티를 마시기. 중장년 들어서도 수면 부족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압을 증가시키고 잠 못 드는 밤에 느끼는 그 심한 배고픔 때문에 늦은 식사를 하게 되고 낮 시간 동안에는 더 많은 탄수화물과 설탕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면 당연히 체중이 불어날 수밖에 없죠. 잠을 자서 재충전을 해야 되는데 잠을 못 자니 면역 체계도 망가져서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증가하게 될 뿐 아니라 집중력과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치매나 알츠하이머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고 우울증도 걸리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컴퓨터 게임을 밤늦게까지 한다거나 TV를 밤늦게까지 본다거나 잠자리에 들어서도 핸드폰을 보는 것과 같은 수면을 방해하는 행동은 자제하고 또 자제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전자기기들을 침실에서 치우고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기기 사용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 대신 로즈마리, 라벤더 그리고 페퍼민트 이런 티를 저녁 식사 후에 느긋한 마음으로 마시게 되면 마음 진정 효과도 있고 숙면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사실 운동만으로 건강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할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폴리페놀 많이 들은 과일과 야채 많이 먹기, 탄수화물 적게 먹기, 올리브유 먹기, 소식하기, 천천히 음식 씹어 먹기, 저녁 시간에 허브티 마시기, 건강을 위해 운동보다 먼저 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신 모든 분들은 평생토록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중장년 이후 우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질병이 있죠. 바로 치매입니다. 사람들이 나이 들수록 암도 아닌 치매를 이렇게나 두려워하는 까닭은 가족에게 피해를 너무도 많이 주다가 결국에는 버림을 받을까 하는 이유입니다. 치매는 영어로 디멘시아라고 하는데 사람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질병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타인이 되어 쓸쓸하게 여생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질병이 바로 치매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질병, 치매를 우리나라 65세 이상 성인 중에 72만 명이 이 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1명이 걸리는 치매. 지금도 12분마다 1명씩, 1시간마다 5명씩 새로운 치매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원인에 따라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성 치매, 알코올성 치매 등으로 나뉘는데 치매 환자의 20-30%를 차지하는 혈관성 치매는 고혈압이나 당뇨, 술, 담배와 같은 뇌혈관의 아주 해로운 환경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60대 후반이나 70대에 들어서 치매에 걸렸다고 해도 치매의 싹은 이미 40대, 50대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더구나 치매의 발생에는 성격적인 요인도 무시 못할 정도로 깊이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매에 잘 걸리는 사람들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좋지 않은 성격부터 고치지 않으면 치매 예방에 좋다는 이유로 화투치고 무언가를 외우고 기억해내는 운동을 해봐야 말짱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성격들이 치매에 잘 걸리는 유형인지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치매는 20여 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는데 처음 15년은 의사와 가족은 물론이고 당사자까지도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심연 아래에 잠복해서 아주 조금씩 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40, 50대부터 미리미리 치매 예방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는 치매 예방법으로 두뇌를 많이 사용하는 게임을 하거나 좌우 균형 운동과 함께 뇌 자극을 위해 손 사용을 많이 하는 놀이를 합니다만 정작 치매 예방에 매우 중요한 것은 성격 관리라는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약 4년 전 치매 발병 요인을 개개인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립의대 노인의학 안토니오 테라티아노 박사팀은 평균 63세의 성인 2046명을 대상으로 36년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고 성격 검사도 실시했다고 합니다. 장장 36년에 걸친 연구 결과죠. 이들이 받은 성격 검사는 신경성, 친화성,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 등 5가지 성격을 평가하고 성격 변화가 치매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장기간에 걸친 실험 결과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신경질적이고 성실성이 낮은 사람이 치매 발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반대로 성실하고 외향적인 사람은 치매 발병 위험이 낮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외향적이고 성실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경험과 정보 습득에 열려있는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성격이 뇌를 계속 좋은 방향으로 자극하고 쓰는 겁니다. 연구팀은 이 실험을 통해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는 뇌가소성 원리를 뒷받침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스트레스에 약하고 게으른 성격의 소유자는 치매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보다 더 심각하게 치매 발병 위험이 3배나 높은 성격은 냉소적이고 비관적이며 폐쇄적인 성향이 되겠습니다. 냉소적이고 비관적이며 폐쇄적인 성격은 인간관계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높고 그것으로 인해 다양한 경험과 정보에서도 단절되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성격은 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치매의 싹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일본의 노인 문제 전문가들이 말한 치매에 잘 걸리는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치매에 잘 걸리는 성격 첫 번째, 지기 싫어하고 고집이 세다. 운동 경기에서 지기 싫어하고 열심히 한다면야 그것은 건강한 승부욕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에 자존심 세우고 지기 싫어서 뻔한 것도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완고하고 융통성이 없다. 자신만의 생각, 자신만의 인생관, 자신이 살아온 인생만이 옳다고 아주 철석같이 믿고 다른 것을 용납하지도 인정하지도 못하는 답답한 유형의 분들입니다. 세 번째, 불의를 참지 못한다. 매사에 완벽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덜렁대는 성격보다 꼼꼼한 성격이 사고는 덜 치겠지만 문제는
이런 분들이 남의 실수에 너그럽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주죠. 이런 배우자와 사는 분은 아주 힘들어합니다. 여기서 불이라는 것도 커다란 역사적 대의를 따라 행동을 하고 실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서 눈꼴신 것을 참지 못하고 버럭버럭 화를 내는 걸 말하는 거라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매사에 진지하고 직장과 일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엄숙주의가 하늘을 찌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용과 상관없이 모든 게 진지해야 하고 엄숙해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엄숙하고 신중해야 진실된 것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엄숙한 사람들이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가족과 가정보다 직장과 일이 우선인 사람, 이런 분들은 가족들과 유대가 적은 만큼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뇌에 좋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긍정적이고 융통성이 있고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정신건강에도 좋고 결국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나이가 들면 더욱 고집이 세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죠. 하던 것들만 계속하려고 하고 익숙한 것에 더 익숙해지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새로운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겁게 마주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웃고 좋은 것만 바라보고 긍정적인 생각만으로 인생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또한 행복을 얻는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한 명언입니다. 플라톤은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비밀로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하죠. 오늘은 그 6가지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누군가의 단점을 쉽게 말하게 되면 말을 하는 자신의 이미지가 점점 좋지 않아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두고 같이 험담하는 순간엔 한편인 듯 느껴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그 상대를 의심하게 되죠. 결코 사회적으로 신뢰가 필요한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비판은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판은 인간을 방어적 입장에 소개하고 대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안간힘을 쓰게 만들기 때문이죠. 비판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원한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비난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남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나도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잘못은 그 자신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되죠. 부정적인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잘못되었음을 가르쳐 주어야 할 때에도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 상대가 잊고 있던 사실을 우연히 생각난 것처럼 재치 있게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친한 친구나 가족에게 대화할 때에도 충고라는 명목으로 이게 다 너를 위해서 말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각자 개인의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의 말에 공감하고 들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말이나 험담, 불필요한 조언이나 충고를 할 때에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충고로 인해 인간관계가 더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신을 자랑하지 마라. 신이 인간에게 한 개의 입과 2개의 귀를 준 것은 말하는 것보다 2배 더 많이 들으라는 이유라고 합니다. 무심코 내뱉은 자랑은 뜻밖의 오해를 부르거나 상대방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자랑을 내뱉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할 때는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남들이 나를 칭찬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자랑하고 떠올리는 것은 그 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점점 사람을 볼품없게 만들죠.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을 보면 반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필요에 의해 곁에 있더라도 원래 떠날 사람들뿐 아니라 좋은 사람도 당신을 떠나게 됩니다. 오히려 진짜 있는 사람들은 겸손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질투심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시기 질투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처세죠. 자신의 선행도 계속 말할수록 오만해 보이기 쉽습니다. 진실된 마음이 가려지고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과시형으로 남게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선행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당신의 배품을 기억하는 소수의 몇 명이 언젠간 당신에게 중요한 도움을 줄 때가 옵니다. 세 번째,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라. 인간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바뀝니다. 지금은 아주 가까운 사이더라도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간관계이며 어떠한 관계도 영원할 수는 없죠. 때로는 갑자기 날 배신할 수도 있으며 이것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아는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진다면 골치가 아플 수 있죠. 나의 의도와는 달리 잃는 게 더욱 많아지는 걸 경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생활이 흥미롭다면 이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것이 아닌 주위로 퍼져 심심풀이로 소비되거나 언젠가 나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올 뿐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는 드물죠. 특히 안 좋은 습관이나 가정사에 대해서는 더욱 타인의 판단과 비판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삶의 특정 부분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더 품위 있고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을 주죠. 네 번째,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많은 사람의 귀로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약점을 이야기해야 할 때도 전부를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정이 깊지 않다면 깊은 대화를 나누면 안 됩니다. 자신과 관련이 없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하죠. 한 번 입으로 내뱉어버리면 두 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말하기 전 내가 이 말을 해도 적절한가라고 자신에게 물어보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다쟁이처럼 말을 많이 한다고 인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들려주어도 괜찮은 말이 있고 감추는 것이 나은 이야기도 있죠.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먼저 주의 깊게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한다면 공개해도 좋을지 비밀로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기 마련이죠. 안타깝게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통해 이안을 얻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히 즐기게 됩니다. 약점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극복해야 하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라. 세상에서 가난보다 더 사람의 사기를 꺾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더라도 돈에 대한 근심은 있죠. 그러니 돈 이야기는 꺼내지 말아야 합니다. 듣는 사람은 기가 죽고 말한 사람도 자칫하면 그 친구까지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으며 번민, 말다툼, 텅 빈 지갑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텅 빈 지갑이 가장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히죠. 사람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상처와 질투를 하는 본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박수와 환호를 보내지만 속마음까지 그렇지 못합니다. 자신보다 돈이 적으면 자연스럽게 무시하게 되고 많아지면 질투를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죠. 질투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항상 방어막을 쳐두어야 합니다. 특히 자신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지인이 부자가 된다면 친한 사이일수록 시기가 많아지죠. 그리고 그 친밀함을 이용하여 무언가를 요구하고 기대를 하게 되며 당신에게 받는 것이 당연한 듯 행동하기가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친밀했던 관계는 안 좋게 끝나게 돼버리죠. 그렇기에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한테라도 당신의 돈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 당신의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목표를 이야기했을 때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귀중한 힘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으며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들의 반론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하기에 더 나아지려는 사람을 철저히 뭉개려 하죠. 아직 시작도 안 한 목표를 남들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를 멀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조언은 생각보다 매우 다양하고 상대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 이룰 때까지 자신의 목표를 말하지 말라는 것이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목표를 말하면서 느끼는 성취감에 취해서 실제로 노력은 하지 않게 되거나 주위에서 들리는 여러 의견들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최대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고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자기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좋은 인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플라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6가지를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 앞으로의 날들이 행복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쓸데없는 데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 같고 사람을 만나거나 또 일도 이것저것 벌려놓은 게 많아서 상당히 피곤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해야 좀 더 알차게 살고 쓸데없고 소모적인 인생을 피할 수 있을까요? 노후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삶은 바로 미니멀리즘, 즉 단순하고 간결한 인생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 때도 우리의 삶에 완벽하게 몰입하여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차고 멋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8가지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오늘은 그 8가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에 맞서기. 두려움과 맞서 이겨낼 것이라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일을 못하죠. 도대체 어떤 두려움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거 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과 또 어떤 일을 하려고 시작하기 전에 생기는 두려움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이런 두려움과 맞서 이겨낼 것이라는 다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과거의 실수를 받아들이기. 옛날의 실수를 돌아보면 괜히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기도 하죠. 그것에 발목 잡혀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에 연연하지 말고 그 자체로 솔직히 받아들이면서 딛고 일어나 성공의 길로 나아가야 하죠. 성공한 사람의 대부분은 고난 실패를 직접 딛고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스스로에게 과거의 실수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세 번째, 행복이라는 이름에 속지 않기.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 자꾸 밑도 끝도 없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남발하는데 그 행복이라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행복이라는 단어에 집착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좀 더 포부를 크게 가진다면 전보다 더 알차고 진정으로 행복한 우리 삶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돈에 잡혀 살지 않기. 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과연 얼마면 충분할지 다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부자에게 돈이 얼마면 충분하겠냐고 물어보면 모두가 조금만 더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죠. 돈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있었으면 당연히 더 편리한 삶을 살 수 있겠지만 그 부족한 조금이 우리의 삶을 더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 소유욕을 내려놓기.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소유욕을 내려놓아야만이 다른 곳에, 즉 자기의 가치 있는 인생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명품의 함정에 빠지면 명품을 사고 또 사고 그래도 끝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삶이 피곤하고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질 만큼 가져도 뭔가 충족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기 시작하면 돌이키기가 어렵죠. 그래서 소유욕은 반드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칭찬에 목매지 않기. 우리는 사소한 칭찬에 너무 목맬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SNS에다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리고도 누군가가 좋아요를 누른 그 숫자를 헤아리면서 숫자가 많으면 왠지 기분 좋고 인기 있는 사람 같고 그런 느낌이 들죠. 그 사소한 칭찬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칭찬은 칭찬일 뿐이기에 여기에 취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일곱 번째, 여가에 취하지 않기. 즉, 너무 여가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주 6일 근무였을 때는
토요일에도 오후 5시가 되어야 퇴근을 했죠. 하지만 요즘은 주 5일 근무를 해도 더 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죠. 여가에 너무 취하면 실제로 가치 있는 일에는 제대로 몰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8번째, 스마트 기기에 잠식당하지 않기. 지하철만 타봐도 알 수 있듯이 모든 승객들이 전부 스마트폰 들여다보면서 뭐 검색하고 연속극 보고 아주 끊임이 없습니다. 걸어가면서도 하고 또 집에 와서는 텔레비전을 켜서 보죠. 나이가 더 들고 나중에 죽을 때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봤다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고 합니다. 왜 그런 후회를 하는지는 조금만 생각해도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의 삶에서 흔히 말하는 노후라고 해도 아직은 30년이 넘는 삶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삶에 우리는 쓸데없는 것으로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죠. 우리 인생을 좀 더 유의미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이 8가지의 방법을 자주 떠올려서 수시로 스스로를 달래고 다짐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젊은 시절이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역사였다 하더라도 노년 생활이 쪼그라들면 모두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모든 게 끝이 좋아야 하듯이 우리 내 인생도 노년이 좋아야 하죠. TV 프로그램에서도 화려한 청춘 스타였던 연예인들의 안타까운 노년 생활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세월의 무상함도 느끼고 우리 자신의 노후 생활이 걱정되고 겁나기도 합니다. 우리도 나이 들어서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하죠. 하지만 오늘 이 4가지 능력을 키운다면 쓸쓸하고 쪼그라든 노년 생활은 절대 없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노후 관련 서적을 통해 늙어 고생하지 않기 위해 가져야 할 4가지 능력을 정리해봤습니다. 늙어서 고생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키워야 될 능력 첫 번째는 혼자 놀 수 있는 능력입니다. 60세에 은퇴한다고 해도 생을 마감할 때까지 20년에서 적어도 40년 정도까지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요새 60세는 청춘이죠. 80살 정도는 돼야 그제서야 나이 좀 먹었다는 소리 좀 듣게 됩니다. 짧게 잡아 20년이 남았다고 해도 아이가 태어나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어마어마한 시간이 앞에 있는 것이죠. 많은 은퇴자들이 이젠 할 일도 없고 뭘 새롭게 배운다는 것도 소용없는 짓인 것 같고 어딜 가도 반겨주는 이도 없고 이런 생각에 새로운 시도조차 하지 않고 노인성 생활 패턴으로 그냥 곧바로 진입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탑골공원, 종묘공원 앞에 가서 서성거리며 하루를 보내는 일상을 반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간을 보내는 것과 관련해서 은퇴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생 즐길 취미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95세 생일을 맞이한 한 노인이 자신의 후회를 적은 수필이 인터넷에 올라와 사람들에게 은퇴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65세 은퇴를 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노년의 삶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았던 이 노인이 95세 생일을 맞고 보니 무려 자신의 인생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95인 지금도 건강하고 정신은 총명한데 은퇴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신이 바보였다고 후회를 했다고 하죠. 혹시라도 10년 뒤 105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으니 오늘처럼 똑같은 후회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동안 못했던 어학 공부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인명은 제천입니다. 우리가 100살 넘게 살지 아무도 모르죠. 노년에 아니 아직 중장년인 지금부터라도 재미지게 살려거든 무조건 혼자 놀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것이 독서가 됐든 요가가 됐든 등산이든 그림 그리기든 어학 공부든 악기 연주든 시작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늙어서 고생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키워야 할 능력 두 번째는 혼밥 능력입니다. 따로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아주 흔하게 쓰이는 말입니다. 요즘은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39.5%를 차지했고 약 914만 가구에 근접해 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혼밥과 혼술은 물론이고 혼자 여행을 떠나는 혼행, 그리고 또 혼자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 홀로 문화가 엄연한 생활 패턴이자 사회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죠. 하지만 나이 들어 혼자 밥 먹는 것은 젊은 층의 혼밥과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자발적이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가능성이 훨씬 많죠. 은퇴하게 되면 아무래도 혼자 먹는 식사가 잦아집니다. 함께 같이 밥 먹을 후배도 없고 자식도 모두 성장해서 곁을 떠났을 것입니다. 나이 들어 불편한 마음으로 혼밥을 마주하기 전에 은퇴 전인 지금부터라도 후배와 동료들을 뒤로하고 혼자서 점심을 먹으면서 여유를 즐길 수 있다면 혼밥의 기쁨과 그 참맛을 사랑하게 되실지도 모를 일이죠. 한 발 더 나아가 자신이 즐겨 먹는 요리나 반찬 등은 자신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더 좋습니다. 한식, 중식, 일식 등 각종 조리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도 있지만 요리사가 꿈이 아니었다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이 유튜브에 요리 만드는 거 알려주는 영상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보면 좋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의 질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사다가 물만 붓고 끓이면 되는 밀키트로 나오는 제품도 많지만 자신의 손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즐거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완제품이든 반제품이든 사서 먹는 음식들은 소금도 많이 넣고 자극적이고 맛이 강할 수밖에 없으니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사서 먹기에는 건강에 아무래도 좋지는 않죠. 늙어서 고생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키워야 될 능력 세 번째는 결핍을 견디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모든 면에서 하향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체력도 그렇고 경제적인 면을 보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인간관계의 폭도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당연히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상대적으로 한창 돈을 벌 때와 비교해서 경제적인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제적 결핍뿐만 아니라 우리는 관계의 결핍도 익숙해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 성장해서 자신들의 가정을 꾸린 자식들은 명절 때나 꾸역꾸역 찾아올 겁니다. 아니면 그냥 해외여행 떠날지도 모르죠. 친구도 하나 둘 떠날 것이고 배우자도 먼저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덩그러니 혼자 남아 외롭고 지루한 노년의 하루하루는 말 그대로 지옥과 다름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루할 틈 없이 보낼 수 있는 능력을 한껏 높여놔야 하죠. 일본에서는 이것을 고동력을 기른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고동력과 근육을 큼직하고 탄탄하게 키워놔야 합니다. 늙어서 고생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키워야 할 능력 네 번째는 욕망을 자제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소비하도록 자극하고 부채질합니다. 욕구나 욕망을 소비하는 것으로 채워놓으라고 1분 1초도 쉬지 않고 유혹을 하죠. 문제는 소비하는 것으로 욕구와 욕망을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욕망은 더 큰 욕망을 불러오고 소비로 채워진 행복감은 이내 바닥을 드러내고 더 큰 소비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벌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여유 있어지고 지혜로워질 것 같지만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기에 집착과 욕망은 더 커질 수 있죠. 더 건강해지고 싶은 욕망, 계속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욕망이 바로 뿌리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주름살이 없는 팽팽한 피부를 유지하고 싶어 성형외과를 계속 찾게 되기도 하죠. 나이에 어울리지도 않게 팽팽한 얼굴은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더구나 손을 댄 얼굴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뒤틀려가고 주저앉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몇몇 연예인들에게서 확인할 수도 있죠. 행복은 욕망에 반비례합니다. 욕망이 커질수록 행복감은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이제 홈쇼핑에서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들이는 일은 그만하고 마음을 채워 행복해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원숙하고 마음이 넉넉한 노후 생활이 그저 돈만 많이 벌어놨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나이 먹는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만사 아무쪼록 끝이 좋아야 되는 법인데 우리도 나이 들어 마음고생, 몸고생하지 않으려면 한시도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일이죠.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오늘도 이 네 가지 능력을 키우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